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51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황선홍 임시 감독 체제로 다음 달 태국과 월드컵 2차 예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전임 지도자로 가겠다고 하면서 이제 K리그 감독들 후보에 올렸다가 몰매를 맞았죠. 네. 그래서 울산 팬들을 네. 울산 팬들도 마찬가지고 뭐 일단 K리그 팬들이 가장 유력했으니까 만만하게 K리그냐. 개막 앞두고 K리그는 공공재냐.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미디어데이하고 바로 감독 팀을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랬었는데 일단 임시 감독 체제로 바꿨고 박항서 임시 감독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결국은 황선홍 감독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일단 임시 감독으로 투잡을 맡겼습니다. 네. 올림픽 준비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네. 우려. 그렇죠. 우려가 좀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두 마리 그죠. 토끼 다 놓칠 수 있는. 지금 상당히 올림픽을 가볍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개인적으로는 있고요. 축구협회가 일을 만든다, 위기를 만든다는 잘 되면 다행이긴 한데 네네네. 드라마에 아직도 쓰시려고. 이런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뻔히 보이는 수를 두는 거는 이거는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지 않나라는. 현 상황에서는 월드컵 본선 진출보다 올림픽 본선 진출이 더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이제 올림픽 진출이잖아요. 네. 그렇죠? 더 급한데요. 사실 태국과 2연전 그거 맡기려고 올림픽 감독 올림픽 평가전까지 있는데 그 기간에 그것까지 거기서 감독을 빼낸다는 거는 좀 무모한 판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는 뭐 계속 나눠보기로 하고요. 네. 자, 이슈 포커스로 가겠습니다. 파리행도 험난한데 북중미행 디딤돌까지. 뭐야? 투잡 황선홍. 일단 황선홍 감독이 1순위였다고 밝혔죠. 네. 근데 박항서 감독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 그렇죠. 전날 보도가 많이 됐었죠. 네. 저도 박항서 박항서 감독의 감독님이 의견을 물었다는 걸로 파악이 됐죠.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이 1순위였다라고 정혜성 위원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는데 실질적으로 1순위였는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게 순위를 제가 취재하기로는 전략강화위원들 회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는 박항서 감독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순위는 정하는 건 그쪽 안에서 정했겠죠. 근데 얘기는 제일 많이 나왔던 건 박항서 감독이었고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아니 또 왜 얘기가 근데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종몽규 회장을 정확하게 1순위가 황선홍 감독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못하는 게 얘기는 많이 나왔었어도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뭐 누구부터 컨택을 하자라는 게 1순위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전력 강화 위원장의 네. 뭐 어쨌든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됐겠죠. 정혜성 위원장이. 저는 이번에 보면서 박항서 감독이 참 안 됐다. 그러면 이런 얘기라도 나오지라도 말지. 저는 박항서 감독 임시 감독 카드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요. 저도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머리 잘 썼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K리그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면서 반응도 괜찮았는데 팬들 반응도. 그리고 일단 태국이라는 상대에 대해서도 많이 상대해봤고 사실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태국전을 앞두고 뭐 태국전이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막 준비를 하고 이런 물론 지난 아시안컵이 실망스럽긴 했지만 그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 대표팀 스쿼드로 봤을 때. 그쵸. 때문에 선수단을 좀 잘 화합시킬 수 있는 분이 맡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박항서 감독은 굉장히 거기에 적임자다.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었는데 하루 만에 이제 없던 일이 돼버렸잖아요. 박항서 감독은 참 어떻게 보면 또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잖아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옛날에 2002년 그 부산 아시안 게임 때 생각이 났어요. 그때 이제 히딩크 감독이 2002년 월드컵을 마치고 떠난 다음에 이제 부산 아시안 게임을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박항서 감독에게 이제 지휘봉을 맡겼죠. 네. 그리고 바로 팽 당했잖아요, 박항서 감독이. 뭐 돈 안 받고 돈도 안 계약하고 받고 뭐 그러지 않았나요? 그때 정말 짠한 게 그때 그 뉴스에도 나왔겠지만 이 A4 용지에다가 글로 써가지고 그걸 기자회견도 아니고 그냥 인터뷰 하는데 읽었어요, 보고. 그러면서 약간 눈시울도 붉히고 이랬던 모습이 있거든요. 목소리도 좀 떨리고. 네,
그러니까 축구협회하고는 계속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네요. 제가 요 과정을 조금 뭐 들은 것도 있고 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렇게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감독직을 맡게 되는데 계약서를 안 쓰는 거예요. 구두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박항서 감독이 계약서를 쓰자 요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해서 이게 쓰려고 했는데 연봉이 안 맞았어. 연봉이 코치 시절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협회와 약간의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알겠다. 그럼 내가 일단은 아시안 게임 기간 동안에 무보수로 하고 아시안 게임 다음이 이제 올림픽 2004년 올림픽이었잖아요. 네. 그때에 맞춰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라고 얘기를 해놓고 무보수로 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2006년 올림픽이죠. 올림픽 2004년 월드컵 2004년 네. 아시안 게임도 그 당시 23세기를 했고요. 그래서 무보수로 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박항서 감독이 그거를 이제 적어온 걸 읽은 거예요. 협회가 그거를 성명서를 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약간 협회에 반하는 성명서를 읽었다고 해서 그걸 당시 성명서 사건이라고 불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협회가 완전 이제 감정이 상했고 되게 소통이 안 됐네요. 소통이 안 됐죠. 그때 계속 안 되는구나. 그 성명서 소통이. 사건이 아시안 게임 전이었어요. 전이었죠. 아, 전이었구나. 예, 소통이 전이었죠. 그리고 나서 우승을 월드컵 4강 갔던 팀인데 우승을 받았지만 당시 3인가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란한테 이영표의 이동국 군대 가라슛. 그 승부차기에서 그렇죠. 승부차기. 4강에서. 그리고 나서 그렇게 돼서 3위를 하고 나서 바로 협회가 경질을 냈죠. 네. 그러고 나서 협회와 사이는 지금 2002년부터 지금 20몇 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물론 그 성명서 사건이 이제 계기가 됐다고 명목상으로 그렇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제 기억인데 박항서 감독이 이제 히딩크 감독 떠나고 첫 경기였던가 데뷔전 평가전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게 전후 관계가 정확하지가 않다. 남북 통일축구일 거예요. 이게. 그 히딩크 같지. 기술 고문 자격으로 왔었죠. 네. 그래갖고 박항서 감독의 그 어떻게 보면 데뷔전인데 네. 거기 히딩크 감독을 불러가지고 거기서도 그 주목받지 못하는 축구협회에서 약간 그런 해서 홀대를 한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뭐 추후에는 박항서 감독이 그때 히딩크 감독 옆에 앉혀가지고 좀 후에 그러니까 그때 표정이 워낙 안 좋았거든요. 기분이 얼마나 나빴겠어. 내가 감독인데 옆에 기술 고문 자격으로 다른 사람을 앉혔으니 뭐 그래도 뭐 추후에 후회했고 또 당시에 팬들의 해석하기에는 이게 결국에 라인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라인이 없어서 그래요. 맞아요. 박항서 감독 스스로 얘기합니다. 본인은 비주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뭐 고대 라인, 뭐 연대 라인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뭐 그런 하셨죠. 얘기도 있었고 이제 축구협회에 여러 가지 라인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있고. 여당과 야당으로 하면은 항상 야당 쪽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또 이번에도 또 결정적으로 또 버림받는구나. 저는 사실 근데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닌데 괜히 이름 올라서 연락까지 했으면 되게 구체적인 관계자 그 인터뷰도 있었잖아요. 뭐 이 두 경기에 한해서는 뭐 국가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겠다. 생각이 있다. 자, 그 말씀도 직접 하신 거 맞죠?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과거에 사건이 있었음에도 감독님은 어쨌든 한번 필요할 때 내가 한번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건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게 이제 사람 마음 가지고 논다는 전 제일 정말 그 사람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사람 마음 가지고 떠보고 버리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너무 예의가 아니죠 이거는. 언제쯤 협회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이 2002년 사건 얘기 나왔으니까 이 빌드업을 하는 게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박항서 감독이 후보로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로 읽었어요. 예전 같으면은 그렇죠.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절대 나올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후보가 아니에요. 근데 이번 전력강화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들 몇 명하고 얘기해 봤는데 우려를 했었대요. 톱다운 방식으로 거수기 역할만 하게 될까 봐. 그래서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되면 나 그만두겠다라고 한 의원들이 꽤 많았고 이번에는 다행히 톱다운 방식이 진행되지 않고 1차, 2차 회의 때 의원들을 의견을 그대로 해서 그걸로 결정한 건 맞대요. 톱다운으로. 그건 맞대요.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구성원들 이야기 하나씩 다 늘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있어요. 그런 리더들이 있어요. 또 일을 그거 이제 좀 뒤쪽에 나올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위원들의 의견이 되게 많이 존중이 됐대요. 그건 제가 직접 위원들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의견을 존중해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리더들이 의견이 있다니까요. 존중만 되고 결정에 반영이 안 되는. 그래서 박항서 감독이 후보로 나왔다는 게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이라는 게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됐다라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그래서 거기까지였고 실질적으로 박항서 감독과 접촉도 있었습니다. 오. 그러니까요. 네. 본인이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본인 접촉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정확히 말하면 정혜성 위원장이 직접 접촉한 건 아니고요. 강화 위원들 일부가 후보로 이렇게 했는데 의사가 있으십니까? 얘기했을 때 박항서 감독이 정식 감독은 아니고 내가 거기 태국전 2연전에 한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사실상 오케이 사인을 낸 거죠. 오케이 사인 냈는데 그리고 나서 오케이 사인 받고 알았어. 정혜성 위원장이 내가 나도 오케이야. 정혜성 위원장이 황선홍 감독을 직접 만납니다. 왜냐하면 1순위라고 밝혔으니까 일단 만났겠죠. 만났을 때 황선홍 감독은 약간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그 사이에 이제 나왔던 게 황선홍 감독은 그 전부터 그 전에 임시 감독 얘기 나오기 전에는 국내파 정식 감독이었잖아요. 그때 취재진하고도 많이 얘기하고 했을 때 솔직히 약간 조금 올림픽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고 약간 반신반의하는데 약간 안 하겠다는 생각이 좀 더 큰 상태였어요. 황선홍 감독은. 그런데 박항서 감독이 오케이를 했다. 그러면 이제 박항서 감독이 유력한 걸로 올라간 거죠. 그 상황에서 황선홍 감독이 고민을 하다가 바꿔서 본인이 하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 바꾸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하네요. 좀 대표팀에 대한 그거를 그렇죠. 욕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멀리 봤을 때 지금 욕심 부릴 타이밍은 이쪽이 아닌데. 그래서 저도 황선홍 감독이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완벽한 모험을 선택했다라고 들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요. 황선홍 감독이 지금 당장 4월달에 경기 4월달에 파리 올림픽 예선이 있고 3월달 이 친선 경기가 A 매치랑 똑같은 기간에 열리는 그 평가전이 있잖아요. 사실상 모의고사예요. 제일 중요한 건데 물론 모평 같은 건데 물론 한계는 있어요. 선수들을 많이 부르지 못해요. 원하는 선수들을. 유럽파 공식 A 매치가 아니기 때문에 못 부른 것도 있고 A 대표팀에 차출된 선수도 있고 해서 그 대회를 해야 되는데 그 대회를 사실상 본인이 안 하고 코치진들에게 맡기고 A 대표팀을 맡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선수들을 못 부르기 때문에 저는 더 황선홍 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맞습니다.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 멤버가 일단 주축이 되잖아요. 네. 물론 많이 바뀌긴 하지만 그리고 그 에이스급들은 이미 어떻게 이 선수를 기용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전술을 짜여져 있는데 만약에 진짜 경기력을 못 본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선수들을 이번에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클린스만이 계속 유로파 본 그런 꼴인 거잖아요. 이게 K리그의 풀뿌리 선수들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플랜 B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감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중요한 평가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수야 경기력이야 많이 받겠죠. 근데 그 선수들을 모아놓고 조합하는 걸 가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대회를 본인이 안 가겠다라고 결정하고 A 대표팀을 맡겠다라고 결정했다라는 것은 제가 이걸 생각하는데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일단은 3월 A매치 대표팀을 경험해보고 황선홍 감독의 최종 꿈은 항상 자주 얘기해요. 월드컵 대표팀 감독이다. 그건 모든 감독이 마찬가지죠. 본인 생각은 3월 이걸 해놓고 4월 달에 올림픽 본선에 진출시켜 놓으면은 5월 달에 새로운 정식 감독을 뽑을 때 본인이 충분히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배팅을 한 거예요. 배팅을 했는데 네. 진짜 모험수네요. 이게 근데 왜냐면 맞물리는 게 이게 4월 달에 올림픽 예선이 결승이 5월 3일인가 4일 날 열립니다. 그리고 어제 정혜성 위원장이 밝힌 게 5월 초 정도에 정식 감독 선임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경기 대회 결과를 지켜보고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켰어요. 그럼 이 기회가 아니면 나는 A 대표팀 감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왜 그랬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경험이 많으신 분이 왜 그랬을까? 오갔을 수도 있고. 이거는 좀 A 대표팀 감독은 파리 올림픽 성적에 따라서도 충분히 거론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억지로 자기가 쟁취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쟁취를 해도 금방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섣불리 쟁취를 하면. 그래서 이게 보면 거의 뭐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순리대로 일단 가다가 뭔가 좀 운이 좀 같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타이밍도 맞아야 되고. 근데 타이밍 안 맞는 타이밍을 지금 억지로 맞춘 거란 말이죠.
뭐 아니면 돈데. 이제 황선홍 감독은 이게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지금 비어 있는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나에게 찾아온 기회다. 정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삐끗하면 이게 다시는 그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 삐끗이라고 하면은 본선 티켓을 놓친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올림픽.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더 완전 중요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건 한국 축구의 완전 잃어버린 1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몇 년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더 나빠질 수도 있는 수를 택했다고. 그렇죠. 이거는 물론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잘해야 본전이거든요. 잘해야 본전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잘해야 깨끗한 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그렇죠. 수를 둘 때,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고 최악의 상황이 되더라도 견딜 수 있는 수를 둬야 되거든요. 뭔가를 선택을 하거나 할 때는. 이 수가 망가지더라도 다른 대안을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올림픽을 못 가버린다. 물론 이제 너무 비관적인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만약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태국전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요. 그거는 그렇죠. 네. 우리가 태국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선수들끼리 풀어놔도 저는 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올림픽은 이거는 정말 조심조심 세심하게 준비를 해도 쉽게 되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거의 지금 멤버로 2년 전에 8강에서 떨어졌죠. 아시아 선수권. 2년 전에 황선홍 감독 일본한테 3대0 저거. 8강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때는 올림픽 걸려 있는 게 아니었죠. 거의 이 멤버로 8강 2강에는 있었나요? 그때? 있었죠. 후연석도 있었죠. 있었는데도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 멤버가 물론 이제 2년이 지나서 좀 많이 위상이 달라지긴 했지만 지금 그래서 우리가 탑시드를 못 받았고 이번에 그래서 중국, 일본, 아랍에미리트 우리가 탑시드 못 받는 바람에 일본하고 같은 조가 됐어요. 그래서 조별리그에서부터 우리는 총력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아시안컵에서 보셨겠지만 조별리그에서 모든 걸 쏟아부으면 토너먼트에서 얼마나 힘들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근데 참 쉽지 않은 굉장히 일정인데 저는 이번에 그 정혜성 위원장이 그 기자회견에서 올림픽을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었거든요. 보면 황선홍 감독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1년 6개월 팀을 꾸리면서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니까 대표팀을 충분히 어느 궤도에 능력 있는 팀으로 바꿔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친선 대회는 마지막 경기력 점검 차원에 참가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양쪽을 다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제기했다. 양쪽을 다 소화하지 못하죠. 일단 하나는 포기를 해야죠. 이게 진짜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이게 마지막 경기력 점검 차원 이 말도 무시하는 거죠. 약간. 그러니까 아까 뭐 최종 모의고사라고 말했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아, 그냥 경기력 뭐 이 정도 뭐 컨디션 체크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고 사실 그리고 앞에 뭐 아시안 게임 앞두고 1년 6개월간 팀 꾸리면서 충분한 능력을 증명했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전에 황선홍 감독이 되게 불안했었잖아요. 엄청 힘들었죠. 뭐 클럽팀 뭐 포항 서울 뭐 그때부터 이렇게 살살 하더니 그때 중국 2연전에서 완전 난리 났었죠. 난리 났었고 근데 다행히도 아시안 게임 때 워낙 순항하면서 금메달까지 땄지만 만약에 지금 다시 삐끗한다 이러면 황선홍 감독님 그 개인 커리어에서도 좀 많이 위태롭지 치명적이죠. 않을까? 네, 치명적이지 않을까. 전문가가 왜 이렇게 정혜성 위원장이 왜 이렇게 분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대회를 상당히 3월달에 친선 대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4월달에 올림픽 예선이 열리는 경기에 나갈 주축 선수들이 3월달에 가요. 왜냐하면은 4월달이라고 해서 크게 추가될 선수들이 없는 게 선수들을 부를 수가 없어요. 유럽파 주축 선수들 중에서 지금 거의 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김지수 선수하고 이한범? 아니 정상빈 선수 정도. 그러니까 1월달에 트리키에 전지훈련을 하고 나서 황선홍 감독이 바로 유럽 구단을 돌았어요. 선수 차출 협조를 하기 위해서 브렌트포드 가서 김지수 선수 얘기 나누고 스토크시티 가서 배준호 선수 얘기 나누고 뭐 셀틱 가서 오영규 양현종 선수 얘기 나누고 했는데 다들 이게 A매치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차출을 좀 난색을 표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4월달에 그 어려운 조에 포함됐음에도 유럽파 차출 가능성이 거의 적어요. 그럼 3월달에 조직력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진짜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거를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거 문제였고 강화위원들도 이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황선홍 감독 올림픽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자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해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아예 좀 이렇게 그냥 후보에서부터 그냥 좀 빼고 그 의견들을 다 듣고 그쵸. 내 마음대로 결정한 거지. 그래서 보호해 주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후보로 올린 게 총 3명이었어요. 3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황 감독을 보호해 주자고 했지만 여기 후보는 들어갔고 여기서 이제 이건 추측입니다. 여기서 박항서 감독이 아니고 황선홍 감독 쪽으로 갔던 거는 어느 정도 거기서 이제 탑다운이 좀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탑다운이 등장했네요. 탑다운이죠. 결국은 사실 황선홍 감독은 키워야 되는 감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축구협회에서 정말 시나리오라도 짜서 잘 키워야 되는 감독이고 우리가 계속 우리나라 감독을 못 키우니까 이제 외국 감독에 의존을 하게 되고 이제 클린스만 사태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감독 생각하면 항상 K리그를 들여다보게 되고 근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근시안적인 접근이라는 거죠. 황선홍 감독은 이번이 아니고 다음에 해도 되고 아직 젊으니까 충분히 기회가 있고 이제 연령별 대표팀 감독으로 이제 커가는 감독인데 이걸 이렇게 섣불리 아직 다 익지도 않은 과일을 따가지고 이게 활용하려고 하는 거는 그냥 잘못하면 썩는다니까요. 과일. 다 놓치는 건데. 설익은 과일 뗐다가 그런 우려가 많다는 것이고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잘 되면 좋죠. 네, 잘 되면 너무 좋죠. 잘 돼야죠. 제발 잘 되면 좋은데 저는 이 정혜성 위원장 저도 그 예전에 그 A 대표팀 코치 시절에 정 위원장님 코치 시절에 뭐 오랫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대표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잘 아는 분이라서 어떤 분인지는 알긴 아는데 그걸 떠나서 제가 지난주에 살짝 우려했던 부분은 항상 그 넘버 2를 하셨거든요. 옆에서 보좌만 하시던 분이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중책을 맡은 거잖아요. 근데 좀 아직도 보좌에 그치고 있지 않나. 라는 느낌 중간 다리에 그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을 할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가. 저는 그 앞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회장님 대신. 회장님 대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장은 또 책임 안 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전력강화위원장은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을 잘못 뽑아가지고 망했을 때 당연히 잘리는 자리예요. 뭐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같이 책임을 지는. 그렇죠. 같이 가는 자리인데 뭐 자기가 전적으로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거를. 결과를 뒤집을 수도 없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 조금 전력 이 강화위원장의 권한이 그렇게 막강하지가 않다고요. 그냥 감독을 잘 선택해서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은 회장이 지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감독을 뽑는 자리는 아니고요. 감독 후보들을 추천해서 올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지겠대. 책임지라고 하셨나 보죠, 그분이. 그게 좀 이게 말이 그러니까 약간 그 정치인들의 허언들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막 쏟아내는 지키지도 못할 말들. 자꾸 이런 정치적인 발언들이 축구협회에서 나오는 게 보기 좋지 않다. 그리고 그 말 들었을 때 저는 헛웃음이 좀 나왔죠. 그래도 뭐 이런 우려에도 황선홍 감독을 뽑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좀 해석하시는지. 그러니까 뭐 박항서 감독도 오케이를 하고 황 감독님도 오케이를 한 거잖아요. 일단 저는 박항서 감독이 싫었다고 보고요. 위에서. 저도 무조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박항서 감독을 싫어하지 않아요. 뭐 좋고 싫고를 떠나서 그 사람의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쪽집게 같은 고액 과외 강사가 아니라 지금은 그 분위기를 잘 잡아주고 선수들을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뭔가를 좀 확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전술을 입힐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이 뭐 아무리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해도 지금 대표팀에 가서 황선홍 감독의 머릿속에 그려진 걸 갑자기 한 일주일 안에 입힐 수가 없다고요. 그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뭐 어떤 지략이 필요하고 이런 감독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임시 감독인데. 그래서 만약에 태국을 10대 0으로 이기면 뭐 할 거예요? 정말 전력 끌어올려가지고 그 일단 지금 이 정식 감독 공백 상태를 어떻게 잘 현명하게 넘어갈 수 있느냐. 그런데 완전 지금 한쪽을 허물어 버리면서 그쪽에 있는 벽돌을 일로 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반씩 잘라서 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무슨 어떤 황선홍 감독이 뭘 보고 영입했다 이거는 전 아닌 것 같고 그냥 박항서 감독이 싫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맞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번에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정말 갈팡질팡하고 있잖아요. 갈지장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저 원래 네. 정식 감독 한다 했다가 또 임시 감독으로 바뀌고. 갑자기 또 공개도 뭐 비공개로 바꾸고. 쉽게 설명하면은 욕 안 먹으려고 여론 눈치를 엄청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처음에 정식 감독으로 하겠다라고 했다가 여론 K리그 현역 감독도 생각하겠다라고 했다가 팬들이 들고 일어나고 하니까 욕 엄청 먹겠구나라고 생각을 바꿨어. 2차 회의에서 바꿨어. 임시로 하다 보니까 정말 풀이 한계가 있어요. K리그 현직 감독 아니면서 정희석 위원장이 밝혔잖아요. KFA 전임 지도자이거나 무직자이거나 경험이 많은 감독이거나 풀 많지 않거든요. 좀 한 세 손가락 네 손가락이죠.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런 어떤 박항서 감독과의 협회 불편한 관계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 나온 게 황선홍 감독이다. 이 경기를 태국전에서 반전을 해라. 뭐 이런 거는 저는 경기력 어떤 뭐 전술적인 기대를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A 대표팀인데 어느 정도 선수들이 약간 리스펙할 수 있는 정도의 네임밸류는 있어야 된다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들이 딱 압축됐을 거고 그중에서도 황선홍 감독이 제일 베스트 선택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게 전력강화위원회의 베스트 선택일지 몰라도 저는 이거는 한국 축구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답이 좀 정해져 있어. 네. 그래서 정해져 있는. 그렇죠. 이제 황선홍 감독이 그래서 아예 팀을 이원화시키는 거죠. 본인의 팀을. 그러니까 본인 코칭 스태프를. 올림픽 대표팀은 기존에 있던 코칭 스태프가 가서 3월 달에 치르고 지금 A 대표팀 코칭 스태프를 새로 꾸려야 됩니다. 이게 좀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죠. 이 꾸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들리는 얘기는 없는데 그냥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차두리 코치를 좀 한 번 더 활용을 연속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차두리 코치가 이번에 아시안컵에서 정말 엄마 같은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선수 다독이고 하는 역할들. 아빠 없는 엄마 같은 역할이었죠. 그런 역할도 필요할 테고 황선홍 감독이 또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황선홍 감독이 항상 같이 다니던 사단이 있었어요. 강철 감독이죠. 이제 강철 감독이죠. 그 아시안 게임 맡을 때 이제 협회로 들어가면서는 강철 감독과는 이제 헤어졌는데 강철 감독이 그 이후에 화성 FC를 맡아서 우승시키고 사실상 우승시키고 경질당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포 FC 전력강화 실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전력강화 실장이니까 혹시 이 조합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의 생각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코치, 보좌 코치이기도 하고 감독 경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차두리 코치, 강철 코치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취재된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근데 이건 정말 잘 되면 대박인데 안 되면 잘 되면 본전이라니까. 잘 되면 잘 되면 그러니까 저는 태국전이 안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태국전 망하면 끝나는 거고. 이건 정말 최악이 둘 다 망하면 최악인데 태국전은 글쎄요 선수들을 믿고 맡겨 놓으면 저는 1승 1무 정도는 1승 2승 해야죠. 1승 1무면 태국도 16강 갔었던 팀이 아시안컵 그래도 이제 최소 1승 1무죠. 최소. 뭐 이거 A 대표팀 거 잘한다고 올림픽 대표팀 거 잘 안 되면 이건 그냥 그러니까 올림픽에 가장 큰 비중을 둬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 있는 감독을 쓴다? 이건 잘 되면 대박은 이제 황선홍 감독님 입장에서 황선홍 감독 입장에선 황선홍 감독은 솔직히 너무 좋으시겠죠? 욕심이 있을 거예요. 좋다기보다는 아직은 그러니까 아주 큰 그림을 본인 입장에서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큰 그림을 그리고 승부수를 띄운 거죠. 일단 항저우 때 한번 보여줬으니 계속해서 이거 자기가 두 가지를 다 해낸다면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는 뭐 대박이죠.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는. 그거죠. 그런데 대표팀 감독 자리가 그런가 봐요. 예전에 신태용 감독님도 한참 그 슈틸리케 잘리고 나서 진짜 누가 맡아도 욕먹을 상황인데 제이 들어왔을 때 너무 좋아했죠. 와 내가 언제 한번 월드컵 감독을 해보겠어. 월드컵 선수로도 못 가봤거든요. 지금도 근데 뭐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 기분이 어떠셨냐고 그때 신태용 해냈어 이 기분이 들었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한번 해봐도 지금 또 신태용 감독의 생각은 나는 4년을 준비해서 한번 월드컵 나가보고 싶다라고 또 생각할 정도로 이 월드컵 대표팀 감독이라는 거는 축구 지도자들에게 정말 꿈이죠. 독이 진 성배라고 해도 맛이잖아요. 독이 들었다고 해도.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차기 감독 정식 감독을 선임을 이제 하는데 다 열어뒀어요. 5월 초에 한다고 했죠. 네, 5월 초인데
열어줬어요. 외국인 감독까지도 지금 메일 들어오고 있다. 프로필들이 메일 들어오고 있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확장해서 볼 텐데 네. 저는 그 1차 회의 직후에 밝힌 8가지 감독 요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이건 되게 급하게 짰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했던 급하게 짰을 거예요. 김판곤 위원장 시절 거를 참조를 많이 했겠죠. 했죠. 대충 읽어보면은 전술적 역량, 선수 육성 역량, 명분 이건 지도자 성과예요. 그다음에 경력 이건 다양한 경험, 풍부한 경험이 있냐, 소통을 잘하냐, 리더십이 있냐, 뭐 결과를 내냐, 뭐 한 가지 빠졌을 거예요. 아마 8가지인데 요거는 솔직히 말해서 어느 축구협회가 어느 지도자에게 다 갖다 댈 수 있는 요건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되게 급하게 전력강화위원회가 꾸려지고 급하게 1차 회의에서 뭔가 만들어내니까 만들어낸 걸 발표해야 되니까 만들었다 생각하는데 뭐 발표해야 되니까 저는 요걸 조금 뜯어 고쳐야 된다 생각해요. 이제 정식 감독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어느 정도 좀 번 상황에서 정말 전력강화위원회가 뜻이 있고 철학이 있다는 디테일하게 가야죠. 그렇죠. 약간 김판곤 위원장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해서 만들었던 벤투 감독 영입할 때 만들었던 디테일처럼 조금 더 한국 축구의 철학이 무엇인가라고 나타낼 수 있는 요건을 새로 좀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다르게 읽혔던 건 그 기자회견 정혜성 그 위원장님의 기자회견 말미에 그 우리 대표팀이 어떤 축구를 지향해야 되는지 한국 대표팀에는 어떤 스타일의 지도자가 필요한지 전력강화위가 한 번 더 뭐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피파랑도 콜라보하고 있다. 이게 조금 또 다른 게 좀 읽히더라고요. 그게 이 8가지를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아마 안에는 축구 철학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축구에. 그래서 그때 벤투 감독 이제 데리고 올 때도 우리가 좀 주도하는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우리 입히고 싶어서 또 데리고 온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김판곤 위원장이 그러니까 축구 철학을 가장 1순위로 보겠다고 했고 우리가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전략, 전술, 공격 전술, 빌드업 이런 얘기도 했었고 굉장히 포트폴리오도 엄청 많이 준비했다 굉장히 했잖아요.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었죠. 벤투도. 그래서 과연 어떤 또 우리 한국 축구의 철학을 생각하고 있을지, 스타일을 생각하고 있을지.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5월달이라고 얘기를 발표한 게 조금 실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 게 이건 여유롭게 해. 굳이 5월달에 안 해도 그렇죠. 뭐 6, 7월 왜냐면은 6월달에 A 매치가 있기 때문에 5월달에 선임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거구나. 제 생각에는 태국전 2연승하면 우리 최종 예선행 확정합니다. 최소 2위 확정해서 올라갑니다. 6월달에 싱가포르 뭐 중국하고 2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까지가 2차 예선이에요. 저는 그리고 9월부터 최종 예선이라고 요새 좀 표현하면 안 됩니다. 3차 예선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더 위에 플레이오프가 있기 때문에 3차 예선이 9월달에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맞춰서 정식 감독을 선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더 여유롭게 진짜 검증 거치고 이렇게 급하게 그냥 8가지 요건 만들지 말고 정말 철학부터 해가지고 쌓아가지고 검증 거쳐서 6월달에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고 축구 감독들이 많이 FA로 나올 때 그럴 때 6월달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검증 과정 거치고 그때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5월달에 과연 될까라는 생각도 좀 의구심이 들어요. 5월도 좀 빠른 것 같기는 좀 약간 일단 미루라고 지금 당장은 안 된다고 하니까 하면서 약간 좀 일단 미루는 게 5월 약간 이래서. 저기 뭐 박항서 카드가 있으니까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고. 그래도 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이 과정이 참 변하는 게 없네. 변하는 게 없어. 지난주에도 했던 얘기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변한 게 권위가 없는데 FA컵 권위는 세우려고 하고. 자 이제 K리그가 개막합니다. 와. 자 왕족 꿈꾸는 울산, 돌풍 꿈꾸는 타팀. 서울이라고 쓰고 싶었죠. 솔직히 그런데 서울 근데 울산 전북 이렇게 양강 구도에 뭐 이렇게 왕족 꿈꾸는 울산 그럴 것 같아서. 식상하다. 양강 구도를 그래도 위협할 수 있는 팀이 서울이라고 다 꼽혔죠. 미디어데이에서 제일 많이 그 궁금한 팀 말하면서 서울 얘기 나눴는데. 가장 많은 변화가 있을 팀. 제가 찔려서 확실하다.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서울이 그 정도인가? 지금 몇 년째 하위 스프릿인데. 7위. 정확히 얘기해요. 4시즌. 4시즌이라고 해요. 4시즌 하위 스프릿이었죠. 기네요. 암흑기였습니다. 뭐 가장 주목받은 팀은 역시 FC 서울이었죠. 그렇죠. 뭐 김기동 감독부터 또 링가드의 영입이 뭐 굉장히 큰 화제를 불렀었고 울산이 제일 영입을 많이 했네요 보면. 울산 뭐 전북도 전북은 이제 무게감이 있죠 일단. 그렇죠. 영입한 선수들이 김태환, 권창훈, 티아고, 에르난데스 전부 주전급
선수들로 베스트 11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로 충전을 했고 울산은 이제 황석호, 고승범, 김민우, 마테우스, 켈빈 외국인 선수 2명을 수혈을 했고요. 각 팀들마다 조금 특징이 있는 게 울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영입을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온 선수들 이름은 맞네요. 이름값이 좋은 건데 이게 딱 필요한 빠져나간 선수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선수를 딱 데려온 거고요. 울산의 취약 포지션으로 뽑혔던 부분만 딱 필요한 부분만 딱 울산이 영입했다라고 그러니까 추가로 이게 수혈된 건 없다. 추가로 플러스된 전력은 있긴 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인 게 뭐냐면은 일단은 박호 선수가 나갔습니다. 박호 선수가 울산을 나갔죠. 그 자리를 이제 어디 갔어요? 박호가 중국이었나? 제가 헷갈리네요. 중동이었나 중국이었나 그쪽으로 갔는데 박호의 대체자를 외국인 이제 켈빈이라는 선수를 영입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즌에 후반기에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박용호 선수의 빈자리가 울산 너무 컸다. 그렇죠. 그 박용호 선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마테우스라는 또 외국인 선수를 영입했는데 그 자리는 그 선수뿐만 아니라 수원에서 활약했던 고승범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취약 포지션을 나간 자리를 메우는데 조금 집중한 게 울산이었고요. 네. 울산이 그래서 약간 저는 울산이 올 시즌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생각하는데 약점 중에 하나는 약간 선수들의 연령층이 높아요. 젊은 친구들이 별로. 황 감독님이 이제 2시즌 연속 우승했으면은 K리그 3연패는 정말 어렵거든요. K리그 3연패가 역대 2팀밖에 없었죠. 천안 1화 3 차례. 수원 삼성 3차례. 네. 성남이라 때 한 번. 천안이라 때 한번 성남이라 때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2팀만 전북만 알았어요. 3번 봤는데 그 정도로 어려운데 축구 지도자들 얘기 들어보면 2연패 정도 했으면 팀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해요. 약간 좀 리빌딩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홍 감독은 충분히 뭐 당연히 전문가니까 판단했겠지만 어떤 리빌딩까지는 아니고 그냥 대체자들만 영입하는 수준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팀 연령이 약간 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어서 선수들이 이거를 3연패까지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이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또 한 가지 변수는 정식 감독 선임할 때 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 와중에 팀이 또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들더라고요. 홍 감독도 솔직히 속으로도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 자리는 있어요. 그 자리는 회장님들이 잘 해결만 해주면 할 생각이 있어. 그에 반해 전북 같은 경우는 뭐 양강으로 뽑히는데 전북은 이번에 정말 알짜 영입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뭐 전부 베스트 11에 넣을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전북 같은 경우야말로 정말 취약 포지션을 완벽하게 메웠고요. 그 다음에 팀 색깔을 바꿀 수 있게 조금 선수들 많이 영입한 게 일단 외국인 공격수 라인을 다 바꿨습니다. 검증된 외국인 공격수들로. 공격수 라인을 그 전에 있던 선수들이 지금 구스타보 하파실바, 뭐 안드레 루이스, 아마노준 이 선수들을 다 내보냈고요. 안녕. 티아고. 두 시즌 동안 대전의 티아고. 대전의 티아고. 약간 그게 플레임 같은데. 네. 지난 시즌 공격 포인트 가장 많이 기록했었죠. 그렇죠. 지난 시즌 그리고 주민기 선수랑 득점수가 똑같았는데 아마 그래서 득점 2위했던 선수고. 게임수 때문에 그렇죠. 인천의 에르난데스 선수. 네, 그다음에 비니시우스라는 선수를 새로 영입했고요. 거기다가 핵심 포인트 외국인 공격 라인은 그렇게 다 바꿔버렸어요. 거기다가 핵심 포인트는 수원 FC에서 이영재 선수를 영입했는데 이 선수가 전북 구단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상당히 큰 게 전북의 지난 시즌의 약점 중에 하나가 창조적인 플레이메이커가 없었어요.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단순하게 측면 올라가서 올리는 단순한 축구를 좀 전북이 지난 시즌에 했었는데 이게 페트레스쿠 감독의 축구냐 하면서 크로스만 많이 올렸었죠. 네. 그거를 이영재 선수가 국가대표도 경험한 선수가 이 선수가 와서 지금 프리시즌에 되게 좋았어요 경기력이. 그래서 기대가 상당히 커요. 약간 전북 구단의 축구 스타일을 바꿔줄 수 있는 키 포인트가 저는 이영재 선수의 영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리고 거기다가 백승호 선수가 떠난 자리를 또 메우는 것도 있고 거기다가 김진수, 김태환 좌우풀백 국가대표 라인. 근데 김진수 선수와 김태환 선수가 공존을 하네요. 와, 이건 원래 국대에서만 볼 수 있던 그런 거였는데 이 두 분이 함께 뛰신다니 상대 팀은 너무 무서울 것 같네요. 거기다가 중앙 수비를 보면요, 중앙 수비에 정태욱, 홍정호, 구자룡, 페트라색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이재익 선수라고 우리 연령별 대표팀에서 활약했던 왼발잡이 중앙 수비수를 영입했어요. 이게 상당히 감독들이 중시하는 게 왼발잡이 중앙 수비수들이 되게 귀해요.
그 150km 이상 던지는 왼손 투수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중요한데 이 선수를 되게 영입전 끝에 영입해서 수비 라인까지 완벽하게 갖추는 상태예요. 지금 전북이 그래서 정말 울산의 3연패를 이번 시즌 위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수 구성을 좀 잘했어요. 뭐 그리고 지난 시즌 골키퍼가 불안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2년 차에 접어드니까 이거 뭐야? 골키퍼. 네, 조금 더 전체적으로 스쿼드가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2년 차야? 이거 뭐야? 불렸다는 거죠. 3년 차. 거기다 아까 중앙 수비로 제가 분류 안 했는데 그 대표팀에서 활약한 박진섭 선수가 아마 중앙 수비가 많아지니까 수비형 미들 원래 자리로 돌아올 테고 정말 모든 스쿼드가 탄탄해졌어요. 전북은 막 이름이 다 튼튼하네요. 모든 선수들 다 국가대표 베스트 11 째면은 국가대표를 경험한 선수들. 거기다 권창훈 선수가 지금 괜찮나요? 재활 중으로 당분간 많이 못 나오는데 이 선수가 과연 얼마나 부활을 할 수 있을지가 또 이 팀의 관건이 되죠. 수원 삼성에서도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전역하고 못 뛰었죠. 그쵸? 수술했어요. 부상부에 수술하고 지금도 재활하고 있는데 언제 돌아올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경기력 끌어올리는 것도 권창훈 선수도 이제 나이가 좀 차니까 예전에 그 번뜩이는 모습들은 잘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때 그 십자인대 파열 부상이 잘 안타까웠죠. 전북 같은 경우도 권창훈 선수를 올 시즌 내내 못 쓸 수 있다라는 모험을 안고 영입을 한 거예요. 이 선수가 재활만 제대로 해서 부활만 해주면은 확실히 한 칸 해줄 수 있는 선수니까. 어디 수술한 거였죠? 발목이었나?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발등 발목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대답을 좀 못하네요. 주시면 제가 근데 맨날 질문을 많이 하는데 선배님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기억이 안 나서 발목. 자, K리그 올해 달라지는 것들이 나왔는데 가장 큰 거는 역시 22세 이하 의무 출전 규정이 완화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22세 이하 선수가 출전하지 않으면 3명이 교체가 가능하고 1명도 출전하지 않으면 그전엔 2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명 더 할 수 있고 또 22세 이하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 않고 교체로 2명 이상 투입하면 4명 교체가 가능. 그리고 1명 선발 출전하고 추가로 교체 투입이 없는 경우도 4명 가능. 그러니까 2명 이상 선발 출전하거나 1명 선발 출전 후 1명 교체 투입되면 5명. 그러니까 토탈 2명 뛰면 5명. 1명 선발 출전하고 복잡한데 보다 보면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지난 시즌에 비해서 한 명 덜 써도 더 많은 교체할 수 있게 바뀌었다. 22세 이를 한 명 덜 써도. 없네. 잘 안 나와 있네요. 잘. 날카로우지. 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수술한 지 오래돼서 부위가 기억이 안 나네요. 댓글 달아주세요. 자, 우리 뽕 PD가 주간 유럽파에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다 못했죠? 우리 선수들. 토트넘 경기는 연기됐고. 황희찬 선수 또 슈팅을 기록하지 못했고 또 아픈 거 아니죠? 이강인 선수는 거의 최악의 부진. 황희찬 선수 잠깐만 얘기하면 황희찬 선수 경기 직전에 우려를 나왔는 게 워밍업 하다가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그게 중계 이제 스포티비 프리뷰에 잡혔는데 의료진이 투입되고 와서 왼쪽 무릎이었거든요. 그게 어디 부딪혀서 쓰러졌어요? 아니요. 혼자 볼을 빼앗다가 부딪힌 거 같진 않고 혼자 볼을 빼앗다가 그랬던 것 같은데 황희찬 선수가 인터뷰를 경기 후에 밝혔는데 볼 빼앗다가 순간 무릎이 털컥거리는 소리가 났대요. 근데 이게 약간 조심해야 돼 소리.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삐끗한 것 같다. 그래서 치료를 한 5분 정도 받고 의료진 치료 받은 다음에 걸어가고 그 이후에 슈팅 연습까지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런 경우가 없는데 극적으로 그렇게 잠깐의 통증이었던 거죠. 근데 그 소리 조심해야 돼 소리. 한번 오면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도 부상 이력이 워낙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놀랐던 게 무릎은 처음이었대요. 자기가 무릎에 통증을 느낀 건 처음에서 되게 놀랐다고 하는데 무릎 진짜 조심해야 돼요. 허벅지 쪽이었잖아요. 항상 허벅지 쪽이었죠. 허벅지나 허리 소리 나면 쪽이었는데 조심해야 돼요. 무릎에서 소리 나면. 무릎 선배. 다행히 그렇게 해서 선발로 최전방으로 뛰었고 후반 86분 정도까지 뛰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슈팅은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어요. 이게 셰필드가 최하위 팀인데 이날 수비 전략을 정말 잘 짜고 나온 게 밀집 수비했어요. 밀집 수비했는데 정말 2-3명이 달라붙어서 황희찬 선수를 막고 이 선수뿐만 아니라 많이 뛰면서 다른 선수들도 다 협력 수비를 막더라고요. 수비 열심히 황희찬 선수가 우리도 준비 많이 했는데 이 팀 수비 전술을 우리가 깨지 못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강인 선수도 기대 이하. 이강인 선수는 파리 이적한 이후로 제가 보기에는 최악의 부진이었다라고 싶을 정도로 경기력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멘탈도 아직은 좋지는 않을 거예요. 이강인 선수가 그래도 번쩍번쩍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컨디션이 안 좋더라도 근데 이날
슈팅 0, 크로스 0, 드리블 0. 그다음에 볼 빼앗긴 게 6회인가 7회거든요. 이 선수의 장점이 하나도 없던 경기였고 오죽하면은 전반 끝나자마자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교체 아웃시켰고 그리고 두 경기 연속 그 전 경기가 낭트전이었나? 그게 60몇 분에 교체됐을 거예요. 네. 두 경기 연속 출전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시그널이에요. 이게 감독도 약간 지금 약간 이강인 선수의 컨디션이 안 좋다라는 걸 느끼고 있고 역시나 프랑스 언론조차 지금 두 경기 연속 이강인 선수에게 완전 혹평을 하고 있죠. 프랑스 언론은 계속 그랬어요. 지금까지 네. 이적 이후. 그렇죠. 뭐 메시한테도 혹평하는 나라인데요. 팀 내에서 골키퍼 다음으로 나쁜 평점을 받았네요. 네. 6.3. 근데 뭐 은바페도 6.4예요. 그러네요. 이게 좀 기계식 평점이라서. 예. 은바페 다음으로 나쁜 평점을 받았네요. 네. 은바페는 마음이 떠났죠. 이미. 네, 이미 딴 데서 뛰고 있을 테니까. 레알 마드리드에서. 잘 가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 K리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